여러 가지가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간단히 그냥 정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이 행정학인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정부를 혁신한다라는 일관된 주제는 정부 기관과의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정부 기관 간이 경쟁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경쟁에서 나오는 시너지를 지역에 투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정부 혁신의 주제는 기관 간의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문제는 결국 정책은 정치 체제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치에서 문제는 권력 남용 문제와 정치 체제에서 흘러다니는 정보가 제한된다는 크게 두 개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방안이 바로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정부에서 한 4개 정도의 경쟁 시스템을 주제로 나눠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가 인물 경쟁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를 보면 선거 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인물 경쟁 시스템은 잡혀 있다. 체제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권력 기관과의 경쟁입니다. 이건 상권 분립이라는 기본적인 제도 설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어서 요즘에 권력기관 혁신의 문제가 국정관리주의 핵심 주제가 되어 있어서 요즘 언론을 많이 타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것도 아마 이제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이 결정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아마 잘 되리라고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되는 게 3, 4번인데 중앙과 지방간의 경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두 발표되는 지표에 의하면 중앙이 7, 지방이 3 정도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행정체제, 정부 체제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자치분권이라는 주제로 좀 중앙과 지방의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보자라는 것이 자치분권의 주제이고, 그 다음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가 주민과 대표 경쟁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4년이나 5년 선거 주기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대표를 뽑는데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거 과정에서 당선이 되면 대통령부터 기초의회까지 그냥 배지가 왕인 것처럼 하는 것이 문수는 듣기에 좀 불편하시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그래서 이 3번 중앙과 지방의 경쟁 시스템, 주민과 대표의 경쟁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가 제가 자치분권위원장을 하면서 주로 핵심을 뒀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이 중앙이 정말 공략하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 중앙과 지방의 경쟁 시스템이고, 그러나 주민과 대표 경쟁 시스템을 제한하는 것은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막상 제도화돼서 결국 이것도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결국에는 상당히 저항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3번과 4번의 주요 관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성장 과정을 제가 이렇게 항상 설명을 하는데, 압축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에 되기까지 상당히 많이 역할을 했죠. 이 말씀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도 쉽게 이해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 과정에서 세계 경제의 10대 강국으로 오르기까지는 관료 엘리트 문화가 크게 공헌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 군사 문화가 접목이 돼서 일사불란한
추진력이 배경이 됐다는 것도 평가받는 것이고, 여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문화의 지식인들이 결합하면서 소위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결합이 돼서 이 크게 세 가지가 결합이 돼서 압축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디로 가나 코리아 넘버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제 주민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합리성이냐, 무엇을 위한 일사불란함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우리 사회가 그 의문에 답할 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적이고 집권적이고 불균형적인 압축성장이 가지고 있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대한민국 사회에 던지는 문제를 시스템, 제도가 응답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2도약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사회적인 소외, 제도적인 소외, 정치적인 소외 현상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걸 누구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방금 영역 팀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상수 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국가 의제로 지금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불균형 문제는요, 옛날 소위 사회과학 광범론이 일천했을 때는 불균형이 이 사회에 느끼는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간파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 불균형의 문제가 미래의 사회에 너무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다 논문을 통해서 점점 인식되고 확산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의사결정의 비용이 너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느끼고 있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이 소리쳐서 나왔는데, 물론 지금 나온 건 아닙니다. 20년 전부터 나왔는데, 이 자치분권이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모든 도로는 아스팔트로, 모든 건물은 이게 다 벽이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적어도 제도적으로 주민이 활동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용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직선과 능률만 있는 이런 사회 공간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치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포용이라는 개념이 원래 어머니가 자식을 이렇게 잉태했을 때 어머니가 자식 배 안에 있는 자식을 보호하는 그런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는 것만이 포용 개념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비워두고 각 객체들이 그 공간에 들어와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치 공간을 만드는 데까지 기존의 기득권층이 포용 공간을 할애하는데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분석하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돈을 걷어들이는 건 지방이 8을, 지방이 2만 걷어들이고 있고, 사무수는 지방이 3이고 중앙이 7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2라는 것을 분석하면 정부 예산을 지방이 더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징적인 지표들이 결국 의미하는 것은 지방이 중앙을 그만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가 체제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전부 다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동안에 바로잡기 위해서 명칭이 여러 번 변했습니다만, 자치분권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특별법으로 구성이 돼서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거의 3,100개가 넘는 사부를 발굴해서 이거를 지방으로 줘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그 중에서 2,200건 정도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지방 3과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이 지방 사무를 중앙에 그렇게 노력해서 지방으로 주면 지방에서는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을 갈 때마다 이제 이 사무는 여러분의 사무입니다. 지방에서 이 사무가 필요 없다 그러면 없애도 되고, 또 서비스 전달 방법을 지방에 맞게끔 다시 만드십시오. 이걸 하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례군은 오늘 보니까 아주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 26일 날 국무회의에 참여를 해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에 통과를 해서 정부 종합계획으로 됐습니다. 기존의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뭐가 다르느냐, 이거는 한 3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 정부는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데 항상 중앙과 지방의 기관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앙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특별기관, 행정기관을 어떻게 하는 것,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중앙과 지방 간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들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주민 주권 구현을 최고 가치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한다. 이전의 정부에서도 이건 소리는 냈습니다만, 과연 대통령이 거기에 직접 나오겠느냐라는 문제로까지, 그 문제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직접 대통령이 그 자리에 나가겠다라는 제도적인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재정을 기간세화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아까 설명을 들었듯이 중앙이 8을 가져가고 지방이 1을 가져가는 이거를 좀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7대3을 거쳐서 6대4로까지 지향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 재정이 소비세와 소득세 과세 중심 개편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방 소비세를 도입을 해서 지방 재정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데, 취득세와 취득세 중심으로 지방 재정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확 올라가면 지방 재정이 좀 올라갔다가 부동산 경기가 조금 하락을 하면 지방 재정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그런 매우 취약한 지방 재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 소비세를 2019년도에 이미 소비세를 4% 인상을 해서 3조 3천억 정도를 지방재정을 이미 확보를 했고, 이제 아마 지금부터 2단계 협상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6%를 올리면 한 8조 5천억 정도가 지방으로 순증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자치분권 관련 법령 재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 강력한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전 정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헌법 개정을 할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에서 나타나는 실천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계획은 요란했는데 담보력이 약화되는 그런 평가에 따라서 이번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3월 26일 날 제가 청와대 주관에서 국무회의에 통과돼서 제가 브리핑을 했는데, 그 이후에 10월 26일 날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후속 조치를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기획재정부에서 협상을 통해서 국무조정실장이 발표를 했는데 10월 26일 날 그게 3조 2천억 원을 지방으로 내려보낸다는 재정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을 곧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게 6대 전략 33
게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전번에 정부에서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왜 이런 제목이 관리될 수밖에 없느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이 내용을 전부 담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뺄 수도 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법에 이 내용들이 전부 관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다 관리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얼뜻 보면 옛날 정부하고 다 똑같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새로운 게 아무도 없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은 내용이 이런 것들, 6대 전략 33개 과제가 쭉 내려가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그런 자치분권이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거의 다 종합계획을 실시하면서 행안부하고 즉시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했기 때문에 당시 김부겸 행안부 장관님하고 저하고 수시로 통화를 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자, 이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서는 이 지방자치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그 목적에가 한 3개 정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종류, 조직,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의 관계, 이것만 있는데 이번에 목적 부분에가 주민이 지방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내용이 목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권리 부분에서 지금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권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균등하게 이용할 권리, 그 다음에 참정권, 그 다음에 주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서는 주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방자치법에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장들이 결정하는 것은 물론 아무나 언제든지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법령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예가 하나가 주민의 5대 참정권 중에 하나가 주민이 조례안을 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요구하느냐?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일정 형식을 갖춰서 요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것을 심의 의결해서 의회에 보내는데, 이거를 이제 주민이 직접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자치단체 장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그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이거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러는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이미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하고 동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세에서 18세로 내려가고, 아까 주민의 5대 참정권, 이것도 훨씬 더 쉽게 될 겁니다. 아마 군수님이 이렇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견제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주민 밀착형 자치분권, 주민 주권을 실현한다는 그 정책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한다라는 겁니다. 주민 밀착형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있긴 합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그걸 약해서 지방분권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돼서 이 시행령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려면 법령에 명확한 명시가 있지 않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자 해서 이 부분에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항목이 부과가 돼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가깝게 가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구례군이 잘못하면 중앙정부가 개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개입을 해서 시정명령을 한다. 전라남 도가 개입을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어떤 이유로 해서 됐든 간에 시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잘못 인도한다거나 잘못된 걸 개입을 안 하면 중앙정부가 보충적으로 직접 개입을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게 자치법에 안이 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중앙정부하고 자기대로 마음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협력을 통해서 지역 문제, 국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방자치법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의무도 부여하고 자치단체가 잘못하면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호 체크 앤드 밸런스가 일어나게끔 이번에 전병 개정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구례군이 주목해야 될 것이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니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지금 지방자치법에 명시적으로 있긴 하는데 입법 미비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과정에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구례군에서 참여하고 있는 영산강 관련된 조합이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합이 집행력을 갖지 못하는 체제로 갖추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승격을 하면 거기에 의회도 구축할 수 있고 예산도 편성해서 추진력을 갖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 전명개정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 부분을 전라남도에서 목포시장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죠. 광양만권도 아마 이 제도를 이용하면 굉장히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돼서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기관 구성을 한다라는 내용이 어디가 있는데 기관 구성 다양화의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모든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는 장을 뽑고 의회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획일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10,000명이 안 되는 울릉군도 있고 140만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이거를 획일적으로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투표에 의해서 우리 군은 의회를 안 뽑겠다. 우리 군은 지방자치단체 장을 안 뽑겠다. 예를 들면 의회를 뽑아서 의회에서 자치단체 장을 뽑아서 대신하겠다. 그래서 행정부는 매니저를 뽑아서 하겠다라는 기관 구성을 자유롭게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열어놨습니다. 그걸 잘 이용을 하시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한 아까 재정분권 추진 내용들이 2019년에 이미 3조 3천억을 4%로 올려서 확보를 해서 이미 넘어갔고 2020년까지 지방소득세를 6%까지 올려서 총 부가가치세의 21%를 지방 재원으로 넘겨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합니다. 이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 할 때 법을 몇 개를 바꿔야 하냐면 보통 10개 이상을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를 넘어야 되는 것이죠. 넘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부가가치세 21%를 하면 지방재정의 숨통이 굉장히 많이 트일 겁니다. 이거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하고 기재부하고 엄청난
새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얻어낸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것을 설계를 할 때요. 기능 이양과 지방 재정 확충이 이게 굉장히 많이 상충이 됩니다. 근데 기재부에서는 기능 이양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을 넘기자라고 줄곧 주장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능 이양을 하다가 지금까지 20년간 허송세월을 배웠다. 그래서 일단 넘기자라고 주장을 해서 이게 딜이 됐었는데 원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 최저 수준은 국가가 보장하자라는 것을 주장을 해줬었는데 이게 국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5조 3천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국가가 다 가져가라. 그래서 국가가 책임져라. 내셔널 미니멈 기능은 국가가 책임져라라고 했고 대신 지금 중특회계가 한 3조 2천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국가에서 이리저리 주라고 정리하지 말고 지방에서 다 넘겨라. 그래서 딜을 시작을 했었던 거죠 우리가. 그런데 결국 중특 예산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느냐 분석해서 전라남도는 손해다라는 해석을 그래서 많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에 배분했던 균특 예산의 지방 간 배분의 대원칙을 깨뜨리지 말아라라는 계속 우리는 주장을 했었던 건데 내셔널 미니멈을 국가 기준으로 가져가라는 것을 기재부가 너무 잘 압니다. 복지 예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렇게 요구를 했었던 건데 결국 아마 넘어가게 2차 협상 때 그거를 취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지방소비세만 1차 때 합의를 했습니다. 10월 26일 날 경주에서 지방자치의 날 행사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를 했는데 위원들이 적어도 구두로라도 2차 협상 때 이거를 약속을 하겠다라는 걸 위원장이 받아주면 통과시키고 그러는 통과를 못 시게 주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국무조정실장하고 통화를 해서 2차 협상 때 우리 위원회하고 협상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통과를 시켜주고 오후에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사인을 하게 돼 있는데 정부 발표에 그래서 이거를 통과 안 시켜주면 내가 사인을 못 하겠다. 내 의도도 있지만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답니다 해서 거기서 구두를 약속을 받고 그러면 내가 사인을 해주겠다 해서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안부 장관, 저 5사람이 사인해서 2차 협상을 이렇게 방향을 잡겠다 약속을 하고 사인을 해서 발표를 오후에 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운 과정들이죠. 그러나 그걸 해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인데 이 자치경찰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 설계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자치단체와 호족들 간에 지방 호족들 간에 딱딱이가 돼가지고 이게 부패 문제가 일어난다는 굉장히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검찰 쪽에서는 신용만 자치경찰이지 뭘 더 넘기려면 완전히 다 넘겨라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상충이 돼서 굉장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자들이 찾아와서 문제가 그거였었죠. 그래서 넘기면 지역에 부패가 있다. 안 넘기면 우리만 자치경찰이다. 이게 자꾸 충돌이 돼서 검찰 쪽에서 거의 VIP를 공격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뜨는 조아국의 수석은 계속 공격을 해서 그 중간에 제가 검토 역할로 들어가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었던 아마 보신 분이 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기자회견을 했었죠. 검경수사권 조정과 상관없이 자치경찰은 추진한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시범지역이 들어갈 겁니다. 금년 말까지 시범지역을 선택한다는 거고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그걸 확인을 해주셨고 그래서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아마 모집을 할 겁니다. 그
그거는 그냥 자문위원회 이런 성격이 아니라 행정위원회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5명의 의원들이 되는데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의회에서 2명을 추천을 하는데 여당 1명, 야당 1명 반드시 감시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또 1명은 경찰위원회에서 1명 추천을 하고 또 1명은 법원에서 추천을 해서 법원을 추천. 위원장은 의원들과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전 정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을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맞물리면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하는 안들이 정해져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자치경찰들한테 수사권을 줘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 있어서 그러면 광역단으로 돌리고 수사권을 주자라는 의견으로 합의가 돼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대신 이제 구례경찰서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구례 군수와 상의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치경찰 설계의 방향이고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은 여기도 법이 한 4개 내지 5개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지금 다 국회에 넘어가 있는 이어서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잘 되게끔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인사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권력기관 혁신 회의가 2월 17일 오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한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자치경찰은 제가 보고를 하고 국정원, 검찰, 경찰 권력기관 핵심 내용들을 마지막 제가 보고 드리고 그만두고 왔습니다. 여당입니다만 18일날 총장 선거가 있었는데 17일 오전에 보고를 하라고 해서 내가 안 가면 안 되냐 기연이 올라오라고 16일날 올라가서 내가 불만을 터뜨렸죠. 나보다 선거를 하는 소리냐 말하는 소리냐 도대체 사표를 왜 지금까지 수리하는 거 놔두고 그런 여담을 했습니다만 자치경찰은 아마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이 맞물려서 시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하면서 유신헌법 단서 10조가 없어진 것이 10월 29일이지 않습니까? 헌법 개정이. 그래서 지방자치 날 10월 29일 날 행사를 합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조건을 내걸었던 게 지방의회하고 자치경찰 2개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둘 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만 하자 해가지고 자치경찰을 유보하고 지방의회를 통과하셔서 91년에 지방의회 선거가 됐었죠. 자치분권을 하는데 이 자치경찰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경찰하고 소방하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기에 어디가 권력기관입니까? 경찰입니다. 이게 권력기관을 분산하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소방직은 지방직을 국가로 돌리고 지금 국가직을 지방으로 돌리냐 하느냐, 이게 자치분권이냐, 서울에서 기자들이 가장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얘기하면 소방직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로 분류되는 기능이다. 경찰은 권력기관으로 분류되는 기능이다. 권력기관은 민주주의에 맞게 해야 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효율성을 받게끔 통합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서 이제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이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4분이 넘어갔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도는요 기본 틀만 갖추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그 집행을 하고 있는 우리 군수님 같은 경우는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또 군수님이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작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의지가 있으려면 자치분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강력한 인식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주민들이 오늘 이처럼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 드리면서 죄송합니다만 다 스승님들이고 선배 교수님 앞에서 제가 잘못 발표한 것이 있으면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